안녕하십니까. 주상철입니다. 저는 1992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투자신탁, 증권사 등에서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투자전략 업무를 20년간 수행하고 그 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투자 정책에 관한 연구를 7년간 수행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고령화와 가계자산 관리에 관한 강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주상철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령층이 여기 계신 분 연령층이 참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제 각 노인분뿐 아니라 젊은 사람한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고령화와 가계 자산 관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의 그 순서는 먼저 고령화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산 관리에 지금 문제점이 있나 그 문제점을 보고, 그 다음에 개선 방향, 자산 관리의 개선 방향을 말씀드린 다음에 맺은말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요새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고령화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과 오래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르게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령화하면은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1%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9.1%보다는 높지만 아직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는 낮은데, 문제는 2049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37.7%가 돼요, 노인 비중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살기로 말하자면 1970년대만 해도 우리 기대 수명은 62.3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82.7세 이렇게 늘어났고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 100세 넘게 사시는 분 몇 명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3,486명입니다. 2016년. 그 중에서 여자분이 3,041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7배 더 많죠.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께서 100세 이상 사시면은 인기가 좋겠죠, 할머니들한테. 그럼 이렇게 고령화가 이제 진행되면 뭐가 문제냐? 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할 능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노년 부양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갖고 보면은 노년 부양비는 뭐냐면, 지금 14세부터 65세까지의 그 일할 수 있는 근로 인력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8%, 19%다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 5명이,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37년이 되면은 50%가 되죠. 그러면 2명이 일해서 한 분을 부양하는 거예요. 근데 67년이 되면은 한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해야 돼요. 한 분 노인을. 좀 힘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유럽 국가들처럼
국가가 세금으로 노인을 부양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옛날에 가계 유교 사회에서처럼 자식들이 또 노인들을 부양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노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생활 자금을 잘 마련하려면 가계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 자산 관리 현황을 보면은 그렇게 그 노후 대비에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자산 관리를 할 때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목표인데, 자산 관리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지가 못하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지금. 자산 관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자산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목표를 세워야죠. 내가 60세 되면 얼마만큼의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겠다,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을 잘 해야. 자산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산을 몇 퍼센트는 부동산, 몇 퍼센트는 주식, 몇 퍼센트는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잘 분배해 놓는 게 중요한데, 그 자산 배분이 장기적으로 수익률 결정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 소득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자산관리인데, 현재는 자산관리 목표가 불분명하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산관리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노후 준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계 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적으로는 전체 자산의 75%가 부동산인데, 미국은 35%, 일본은 43%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75% 이상입니다. 저것도 젊은 사람은 좀 적지만 노인들은 단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잘 사는 사람은 또 금융자산이 많지만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은 또 집 한 채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자산이 있어도 쓸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1997년 우리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때 1998년에 보면은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막 외환위기를 맞으니까 거기 세입자들이 다 나갔죠. 보증금 빼주고 세금 내고 현금이 없는 거예요. 자기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보험 낼 돈도 없어요. 밥값 낼 돈도 없어요. 100억짜리 이제 100억대의 거지가 된 셈이죠. 그 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건물만 갖고 있으면 거기에 전체 자산이 거기에 편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요새는 포항, 경주 이런 데에 부동산만 갖고 계신 부자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부동산이 안 팔리고 거기에는 이제 특히 지진 때문에 유동화가 안 돼가지고 현금화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그 포항시만 하더라도 이제 2019년 말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을 보니까 주택 가격이 16.6%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도 돈 안 되는 자산, 즉 예금에만 편중돼 있다, 저축자산에만 편중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계 금융 이제 투자를 할 때 무슨 자산을 선호하냐 이렇게 통계청에서 조사해 봤더니 90%가 넘게 다 예금에 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에 두는 거는 안전해서 좋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하에서는 어렵죠. 저금리 하에서는 자산 증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94년에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라서 금융회사 일하고 있는데, 그 부장 한 분이 이제 퇴직하셨어요. 퇴직금 3억을 받았어요. 그 당시 금리가 14%였어요. 그런데
14% 3억이면 14%면 얼마냐 하면은 월 이자가 35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00년 되니까 금리가 10%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250만 원, 월 이자. 2010년 되니까 5% 됐어요. 그때 이자는 125만 원. 2014년 되니까 금리가 3% 됐어요. 그때는 75만 원밖에 이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1%, 1.8%라고 하면 45만 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저축 상품에 편중되어 있으면 자산 늘리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연금 자산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 이거예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그 연금 자산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는 국민연금 들어오고 있는 비중이 73%예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뭐 30%밖에 안 되고 개인연금도 47%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연금이 부족하면 노후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수 위험이라는 건 뭐죠? 자기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아서 돈은 다 쓰고 몸만 남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죠. 오래 사는 게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몇 살 때 어느 정도의 자산을 분명히 갖고 있겠다.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동성을 확보해. 자산이 있어도 돈이 쓸 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수익률을 높여야 되죠. 그다음에 또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연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산이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돈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동성을 높여야죠. 유동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지금 75% 이상이고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부동산만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 유동성 피라미드 보면은 요 토지랑 주택은 이거 굉장히 유동성이 없어요. 현금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 밑에 것들은 주식, 채권, 뭐 현금, 요건 이제 금융자산인데 이거는 유동하기가 좋죠. 유동하기가 바꾸기가. 그러면 서로 이 비중은 줄이고 이거는 늘려야 되죠. 그래서 요 비중을 50% 이내로 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줄여지는 건 아니죠. 만약에 60대 때 내가 20억을 모으겠다 그러면 10억은 금융자산으로, 10억은 부동산으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큰 집이 있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럼 팔고 작은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그래요? 아니 앞으로 부동산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쓸 돈이 없어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0.98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한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기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한 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시집 장가가게 되려면은 그 가격은 외동딸 아니면 외동아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쭉 오래 살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 쪽에서 하나 받고 아빠 쪽에서 하나 받고 두 개 되죠. 또 얘네들이 또 이제 애들을 그렇게 낳아가지고 또 하면 그 손자, 소녀들은 네 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빈집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예상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지만 부동산은 또 그게 아니죠. 부동산 투자할 때 여러분 다 많이 투자해보겠지만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위치가 좋은 데는 어디냐? 우선 교통이 편해야 되고 병원이 옆에 있어야 되고 문화센터가 있어야 되고 쇼핑하기 좋고 뭐 이런 데가 좋은 데죠. 이런 데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렵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도쿄가 굉장히 고령화됐잖아요. 그래서 도쿄시의 옆에 실버타운을 지면은 돈 많이 벌 거라고 해서 실버타운을 이제 졌어요. 근데 실버타운을 진 건설업자들이 다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도쿄시 전체가 실버타운이 되어버렸어요. 도쿄시가 훨씬 더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치 좋은 곳은 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도 좀 어렵다. 또 하나, 실물자산 비중을 50%로 유지하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막 뛰었는데 이때 기획부동산이라고 막 서로 사라고 부동산에서 권유를 많이 받아본 적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여주의 땅, 뭐 원주의 땅 산 사람들이
그것도 돈 빌려서 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팔리지도 않지. 그것도 빚내서 샀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실물자산 비중을 50%로 딱 해놓으면 그때 내가 부동산 비중이 이미 80%인데 누가 부동산 사라고도 사겠어요? 안 샀겠죠. 안 샀으면 지금 어려움이 없겠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아까 금리가 낮은 저축 상품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니까 투자 상품의 비중을, 금융자산 중에서 투자 상품의 비중을 50% 이상 올려라. 그래야 이제 수익이 나고 자산이 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투자 상품은 분산해서 다양한 투자 상품에다 분산해서 투자해라. 그리고 투자할 때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특히 세금과 수수료 잘 따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투자 상품에다 투자해 왔다. 그럼 어떤 투자 상품에다가 투자하면 되겠느냐? 일단 이렇게 투자 상품은 저축 상품과 달리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에요. 기대 수익이 높아요. 그렇지만 위험도 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식, 채권, 그다음에 리츠 상호펀드, 인프라펀드 이런 데다가 나눠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데,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요 상품 다 아시는 것 같지만은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투자해야 돼요. 잘 모르면 좀 두렵기도 하고 속기도 쉽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각 상품을 조금씩 이제 설명해 드리겠어요. 주식 투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주식은 너무 많이 다 해보신 경험이고 잘 알 겁니다. 이거 이제 주가는 기업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값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물론 주식 투자는 기업의 수익, 성장성 잘 봐야 되죠. 때문에 기업의 기대 수익이 이게 상당히 투자하면 기대 수익이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 봐야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욕심과 공포를 잘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소비재를 보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느나요, 주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올라가죠. 뭐 10% 백화점 세일한다면 뭐 차 줄 서죠. 그런데 주식과 같은 이 금융상품은 반대. 값이 올라갈 때 수요가 따라서 올라가요. 이 부분은 이제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라는 교수님이 잘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왜 계속 올라가냐면 투자자들한테 어떤 친구가 돈을 벌었으면 자기도 투자하고 싶어 또 사고, 그 친구가 또 사고 이렇게 돼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참은데 배가 아픈 건 못 참는 거죠. 계속 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거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 거품을 만들게 되면 계속 올라오면 거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아느냐? 1929년에 한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는 자기가 이제 구두를 닦아요. 닦는데 구두 닦기가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막 이럴 때, 그 사람은 이제 거의 꼭지가 됐나 보다. 그리고 판단하고 거품이 생겼나 보다. 판단하고 주식을 다 팔고 또 선물을 매도하고 큰 돈을 번 적이 있죠. 우리나라도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거품을 어떻게 찾아내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 특히 스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때 그때 팔아서 또 돈을 번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주식 투자도 이것도 비중을, 내가 주식 투자,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20% 가겠다. 그런데 30%로 됐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서. 그럼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팔아야 되죠. 근데 아깝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때 팔아야 되죠. 아깝을 것 같아도 팔아야 되죠. 그럼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을 팔아야 돼? 남도 먹어야 된다. 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적선하는 마음으로 팔아야 아깝지가 않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그 공포로 해서 20% 30% 떨어졌어요. 그때 또 수요가 막 없어요.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이 20%, 10%로 줄어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사야 되죠. 사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할 때 누가 어떻게 돈 벌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좀 간단하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포에 따라서 굉장히 떨어졌을 때 싸니까 사고, 자기가 이제 목표 비중 초과하면 팔고, 그러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펀드 같은데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인데요. 채권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물론 안정적으로 금리 이자를 주죠. 그래서 금리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채권 수익률과 가격, 채권 가격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예, 보실래요? 여기 프라이스라는 게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거 yield라는 것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3.985 이때 하고 4.2% 이렇게 4.206으로 올라갔어요.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또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제로다, 이러데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투자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 1%로 될 텐데 그러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투자하고, 또 채권 투자하기 상당히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1997년 12월, 그때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얼마냐면 24.3%였어요. 그냥 3년 만기니까 갖고 있으면 3년 동안에 92%의 수익률을 내요. 근데 그 다음에 24.3% 금리가 8%로 떨어졌어요. 1년 만에. 그러면 그때 떨어졌으니까 또 엄청난, 또 팔면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채권을 돈 벌 기회도 있지만 흔치는 않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같이 금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찾는다.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분산 투자하고 간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츠라는 것이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대신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요. 지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게 건물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임대료나 개발료의 시세 차익들을 일로 얻죠. 그래가지고 90%를 투자자한테 배당해 주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당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주식 리츠를 팔아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유동화할 수 있어요.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작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돼야죠. 큰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뭐 될 거냐 하면 건물주요 그러는데, 리츠 사면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익률이 중요하죠. 최근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8% 정도 돼요. 좀 리스크하지만 이거 관심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산할 때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펀드라는 인프라 펀드는 이제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해서 그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적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수익을 배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모아서 민간 투자업체한테 이거를 이제 팔아요. 투자해요. 민간 투자업체는 뭐냐면 정부와 지자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죠. 이런 프로젝트를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은 정부한테 줘요. 그리고 운영권, 10년에서 30년의 운영권은 그 민간 사업체가 가져요. 갖고 그걸 직접 운영해서 돈 벌거나 아니면 다시 정부한테 임대해서 돈을 이제 수수료를 받고 임대 수수료를 받고, 그래서 계속 돈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수익을 이제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그런 전통 상품과의 상관성이 낮아서 분산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인프레를 대신할 수.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통행료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하니까 빌리니까는 이제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거는 경영 투자의 사모펀드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아마 조국 펀드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이건 소수 아주 작게 자금을 모아서
그리고 투자해서 기업가치 제고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 49명 이하의 사람으로서 돈을 조달해서 투자하고, 근데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이제 뭐냐면 1억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좀 돈이 많으신 분, 여기 돈이 많으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에 정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자유로워서 고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비 맥주 아시죠? 오비 맥주의 모회사가 AB 인베브라고 벨기에의 그 큰 맥주 회사였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그거를 그 회사를 산 게 음식료 기업이 아니라 누가 샀냐면은 사모펀드가 샀어요. KK라는 사모펀드와 또 어피러티라는 홍콩계 사모펀드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샀어요. 그래서 18억에 샀는데 5년 만에 48억 달러에 팔았어요. 40억 달러의 이익이 났어요. 4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4조 2천억 원. 상당히 이제 짧은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박난 케이스지만 보통 이 수익률이 한 그 컨설팅 회사의 맥킨지에 하면 최근 12년 동안 25% 정도 된대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티끌만큼 조금 모여갖고 계산의 돈을 움직이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다. 벌 수 있는 사모펀드인데 위험성도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를도 확대할 필요가 있죠. 지금 글로벌 시대에 해외 투자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외 투자할 기회가 많고 높은 그 투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 중에서는 한 30% 정도를 해외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성장이 이제 고성장 시대가 아니에요. 성장률이 이제 세계 성장률보다 낮아요. 향후 5년 동안 IMF에서 국내 성장한 거 보면 2.7%밖에 안 되고 세계 성장은 3.5% 전망이 났기 때문에 해외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보다 큰 해외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면 그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산 투자하는 거가 되고 된지 요구할 때는 이제 환위험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당에 자주 가요. 근데 식당 가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계속 미국 주식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그 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확대한다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설명해 드렸어요. 얼마 있다가 투자하셨대요. 뭐에 투자하니까 S&P 500 지수에 투자했대요. 그때가 2012년 1월 달에요. 지금까지 갖고 계시대요. 그때 S&P 500 지수가 1323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 보니까 3037포인트로 갔어요. 그 기간 7년 동안에 130% 올랐어요. 국내 주식은 10%도 못 올랐는데 1억을 투자했으면 2억 3천이 됐죠. 야, 그 아주머니 직업을 바꿔도 되겠네.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해외 투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려면 연금을 굉장히 일찍부터 들어야 돼요. 직장생활 초창기부터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금 체계가 사회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직장인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보장하는 개인연금이 있죠. 이거를 3층 보장세계 이걸 다 잘 이제 들어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목표가 있어요. 연금 받는 합시 나중에 자기가 퇴직 전 소득의 50% 정도 되게끔 이렇게 맞춰야 돼요. 쭉 맞춰가면 노후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국민연금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국가가 운영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평생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9%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퇴직 전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 40년 가입을 하면 4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한 45%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여 년 가입하면 자기 과거 평균 소득의 2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채워서 아까 말씀드린 50%를 채워야 된다. 그리고 이 수익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20년 동안 보험을 계속 부었고 나중에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할 때 받는 연금의 금액이 그동안 부었던 보험료의 1.4배에서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1%의 금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솔깃한 말입니까? 그래서 막 뭐 이거 이용한 재테크도 있죠. 추납이라고. 과거에 이제 안 내고 있다가 막 이렇게 수익비가 높다니까는 한꺼번에 내가지고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죠. 지금 신문에 본 거 35만 원 받는 사람이 1억 내고서 118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이 수익비가 1.4에서 3배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민연금 뭐 여기 공무원연금 무슨 뭐 교육연금 이런 건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붙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라는 거 있어요. 기업이 보장해 주는 거야. 기업이 보장해 주는데 회사가 12분의 1, 봉급의 12분의 1을 금융회사한테 돈을 줍니다. 가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주는데,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가입자가 DC형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제 확정 기여형 DB. 가입자가 뭐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직접 운영했다면 그 이제 운영 책임은 가입자가 져야 되죠. 그거를 확정 기여형 DC고, 그다음에 IRP라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이거 두 개 외로 계속 또 넣을 수가 있고 세제 혜택도 받아야. 그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쭉 보면은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사람이 이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80%가 한꺼번에 받고 말아요.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퇴직연금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연금소득 늘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은 이제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참 중요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제 혜택도 있어요.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고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금보험은 이자나 배당소득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거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뭐냐면 세액이 다 결정되잖아요. 근로소득이나 뭐 종합소득세. 그 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400만 원 이거 연금저축을 두면 400만 원에 최대 16.5%를 세금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 16.5%의 이자를 준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또 300만 원을 또 이런 똑같은 혜택을 줘요. 그래서 저는 IRP에 300만 원, 개인연금 연금저축 4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은 무조건 세액 공제를 받아라.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금리를 받는 거와 똑같다. 그리고 만약에 7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쫙 25년 정도 이렇게 그냥 놔뒀다고 쳐봐요, 계속. 그러면 3% 금리를 가정할 때 25년이 지나면 700만 원이 얼마가 되냐면은 2억 6,200만 원이, 2억 6,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은 게 있죠. 700만 원의 세액, 16.5% 세액 매년 115만 5천 원씩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럼 그것도 또 20년 쭉 나면 4,337만 원이 돼요. 두 개 합치면은 3억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그거 매월 연금으로 친다 그러면 연금 수령 나이에 매월 255만 원씩 받을 수가 있죠. 부부가 같이 따로따로 했다면 얼마입니까? 매월 10년 동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준비를 하면 연금 부자가 될 수, 연금 장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연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가 있죠. 주택연금은 누구나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60세 이상이고 9억 미만의 집이 있고 그러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대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면
요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보증 신청을 해요. 그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심사를 해요. 뭐 담보 설정하고. 그래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그럼 어느 금융기관으로 가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매월 꼬박꼬박 돈을 주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을. 그래서 그 같은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지급받으면서 국가가 보증해 주니까. 국가가 보증해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도 정해진 금액은 주는 거죠.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연금은 대출을 다 해서 그걸 다 합친 것이 합치고 이제 집 팔아봤을 때 집이 많이 더 남는다. 집 가치가 더 크다. 그랬을 때는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상속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식들한테. 그래서 합리적인 상속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받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받는 사람의 연령을 보면 평균 연령이 72세예요. 그분이 받는 평균 연금은 101만 원이에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집의 가격은 2억 9,600만 원이에요. 집값이 비싸거나 연령이 더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남편분이 직장 다녔을 때는 굉장히 퇴직 전에는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퇴직하고 사업하다가 잘 안 됐고 또 아프고 그래갖고 7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혼자 되신 거죠. 근데 다행히 집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을 팔고 갈까 막 고민하실 때 이제 그랬죠. 그때는 이제 2009년이라 요거 2007년에 생겼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자식과 상의하고는 이걸 두셨어요. 지금 80대 중후반이 되셨는데 뭐 그거 받으시면서 성당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그거 괜찮구나. 그리고 이거를 주택연금을 보면서 여기 어르신들 많지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산을 전부 부동산으로만 갖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쓸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 쓰고 못 쓰고 막 뭐 폐지 줍고 막 이러면서도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집 한 채 갖고 부동산 갖고 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자식들로 하여금은 서로 아까 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로 재산 싸움 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고정소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거를 활용해서 돈을 마련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고령화 시대에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계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가계자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가계자산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 말씀드린 자산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산 배분을 잘 해서 안전적인 소득을 자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다층 연금 소득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얻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에서 항공모함 말씀을 드리면서 끝나겠습니다. 항공모함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인데 아주 재래식 항공모함은 수천 톤의 기름을 싣고 다니면서도 주기적으로 항구에서 재주유를 해야 됐어요. 근데 핵 항공모함은 조금 연료를 넣고도 25년 동안 재주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고 원자력 엔진의 그 막대한 추진력을 이용해서 5,000명 이상의 선원과 80대 이상의 비행기를 싣고 다니면서 뭐 바다를 종횡무진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핵 항공모함에 원자력 엔진같이 강한 추진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강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강하면 강할수록 스스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추진력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강한 목표를 갖고 아마 추진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계자산 관리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해야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이 강한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